금일은 한경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분석을 하면서 쉽게 풀어보는 이야기로 금일 내용을 한번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IBK 투자증권 키움증권 리포트고요. 보시면은 향후에도 든든한 리테일 실적이다 라고 해서 리포트에 보면은 컨센서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컨센서스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보통 의견에 대한 합의, 우리나라에서는 컨센서스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주식에서 컨센서스는 미래 예측에 대한 합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널리스트가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이 3분기 영업이익이 뭐 3천억 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A 애널리스트가 있을 수 있고, B 애널리스트는 5천억을 올릴 것이다, C 애널리스트는 4천억을 올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컨센서스는 나눠 가지고 이 미래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컨센서스다. 자, 1분기 부진했던 PI 손익이 회복되면서 2분기 역대 최고인 연결 영업이익 3,140억 원, 연결 순이익 2,109억 원을 달성했다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PI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Principal Investment. 그래가지고 이 자기 자본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고유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고유 자산 투자가 많지가 않아요.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기관 딜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키움증권은 PI, 그러니까 고유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손실이 좀 났었던 것을 2분기에 회복하면서 PI 부분이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이게 2분기 실적을 뒷받침했다. 작년 분기 대비 1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전망이 된다. 3분기 예상하는 거죠. 2020년 연결 순이익은 기존 전망치 대비 43% 상향 조정을 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예측을 하고 현재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애널리스트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 증가와 MS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키움증권 많이 사용을 하죠. MS는 30% 정도 수준이다. 마켓 쉐어라고 해가지고 MS 시장 점유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키움증권의 MS도 상승할 것이다. 지금 유동성 시장이 가져오는 특징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용을 하고 시장 점유율이 30%다. 업계 1위죠. 30%의 개인 투자자가 이용을 하고 있다. 거기서 가져오는 거래대금 증가와 MS,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해외 주식 약정이 2019년 하반기 분기당 3천억 원 수준에서 1분기 3조 2천억, 2분기 5조 9천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키움증권을 통해 가지고 해외 주식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수수료도 나올 수 있고 이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신용을 쓰잖아요. 신용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주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자 수익도 상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 10년 정도 제가 분석하는 방법들이에요. 노하우를 아시면은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도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순영업이익 1조 440억이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연결순이익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2020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조 440억 순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내년은 이거보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올해 피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년에 유동성이 올해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건 하나의 리스크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보시면은 5,4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해요. 내년에는 5,300억 계속 오르다가 꺾이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좀 중요한 한 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키움증권에 여기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순영업이익이 있고 뭐 판매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0억 원 단위로 해서 키움증권은 수수료 수익과 이자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수수료 수익이 5,890억의 수수료 수익이 나오고 이자 수익이 3,450억 정도의 이자 수익. 운용 수익은 뭐 PI라는 부분들 한 750억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보고 기타 이익이 350억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많이 나는 거예요. 수수료 수익과 이자 수익.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얘네들은 이 수수료 수익과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올해가 이렇게 올랐어요. 내년에는 이 정도로 된다. 그럼 내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내년에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성 및 수익성, 총 자산 증가율 47% 정도가 증가를 해요. 작년 대비해서 47% 증가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증가를 한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모를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성이 좀 둔화된다라는 말이고, 자본 증가율 역시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특히 순영업 수익 증가율, 수수료 수익 증가율, 이자 수익 증가율, 요 두 가지 부분이 주로 얘네들이 수익을 나는 부분들인데, 올해 이만큼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내년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리스크예요. 이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증권주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3분기까지 볼 것인가 하는 상황 속에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읽고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밸류에이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EPS 하면 earning per share라고 해가지고, earning per share, earning이라는 것은 순이익을 이야기해요. per share, share라는 거는 뭐 나누다라고 하는데, per share 하면은 전체적으로 나눈 순이익이라고 하면은 주당 순이익을 이야기를 해요. 한 주당 벌어들일 수 있는 순이익, 한 주당 18,395원을 올해는 벌어들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주당 순이익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인가 어닝 쇼크인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PS의 가치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BPS는 뭐냐 하면, BPS 이 부분은 book value per share라 그래가지고 주당 장부가액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주당 장부가액 청산가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118,321원이다. 지금 108,500원 정도죠. 지금 현재가가. 지금은 장부가액보다 낮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사면은 되지 않냐. 물론 청산하거나 망했을 때 내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장부가액보다 금융주나 증권주 같은 경우는 낮은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BPS 같은 경우는 평가할 수 없다. 이거는 PBR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먼 사태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국가의 위험이 닥쳤거나 내지는 기업의 위험들 막 지금 도산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랬을 때나 이게 필요한 부분이지, BPS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PE라고 나오는데 이건 PER이고요. PER. 이건 Price Earning Ratio라고 해서 그대로 읽으면 돼요. Price는 주가고, Earning은 순이익, Ratio는 비율. 주가 수익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멀티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가 뭐 14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EPS가 뭐 2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거 나누면 7이죠. 이게 PER이다 라고 해서 7배. 그러면 PER은 높으면 높을수록 별로 안 좋죠.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낮는다 하면 EPS를 많이 벌어들인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PER이 낮으면 그만큼 주가가 싸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일단 PBR은 청산 가치라고 할 수 있죠. PBR 뭐냐면 Price Book Value Ratio예요. Price 주가, Book Value 순자산 비율. 주식 순자산 비율을 PBR이라고 하는데 이게 청산 가치로 이제 평가가 되죠. 이게 1 이하일 경우에는 도산했을 때 주주들한테 다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이야기되고요. 그리고 ROE 하고 ROA가 있죠. Return on이라고 해가지고 Return on 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equity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는가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16.8%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년에 더 꺾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피크일 수 있다. 그 다음에 ROE는 Return on Asset이라고 해요. Asset, 총자산 대비한 이익률을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1.4% 정도, 내년에 1.1%. 이거 역시 꺾이죠. DPS는 주당 퍼쉐어다 디비던스 배당금. 네, 주당 배당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보통주를 기준으로 해서 1,300원, 1,500원, 2,000원, 올해는 2,100원 정도고 내년에 2,200원인데 이게 배당 수익률로 보면 1.9%, 2% 뭐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배당이 너무 적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봤을 때 배당이 너무 적다. 미국 같은 경우는 4%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배당금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벌었는데 20억을 배당을 줬어요. 그럼 20 나누기 100 해가지고 0.2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20%의 배당을 준다. 단기 순이익 중에 어느 정도의 배당을 주는가를 나타내는 게 배당 성향이에요. 12%, 11%, 12%.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배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배당 성향이 국내는 작은데 대주주가 지분을 70%,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배당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럼 배당 성향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경우, 50%가 넘는 경우. 외국계가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하는 행동이 좀 비슷해요. 쌍용 양해가 아마 이 배당 성향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계 회사들 뭐 휴젤, 쌍용 양해 이런데 배당 성향을 한번 보십시오. 걔네들이 지분이 많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뭐 목표 주가를 14만원을 제시를 하고 10만 8천원 정도 주가인데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 일정 부분은 상승해요. 그런데 3분기가 피크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지금은 4분기에 대한 우려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지수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거는 쇼부를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에 뭐 유동성이 증가하고 MS,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거래대금이 더 증가한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그런 얘기를 은연중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3분기, 4분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낫지 않다, 성장성 올해보다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입장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표본이에요. 표본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리포트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년, 2년, 3년, 5년 쌓여가다 보면은 본인의 완벽한 지식으로 들어오고 그게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폭락하면 거기에는 답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